문화의 흐름과 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 장례 문화의 역사 속에서 화장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승가의 답이가 어떤 식으로 전승되어 왔는지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요. 주어진 35분 중에서 한 25분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효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 화장의 전국 평균율이 90%를 넘었었다고 하죠. 그 화장한 뒤에 유골을 봉안하거나 또 자연삭을 하거나 삭골 하거나 이런 비중도 고루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화장은 불자들의 장법이라든지 또 후손이 없는 이들의 특수한 그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주류 문화와의 대치 속에서 끊임없이 수용과 그 배척의 역사를 거듭해 왔는데요. 이런 갈등의 기반은 이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이제 민간 그 기층민의 선택과 무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32쪽의 그림 1을 참조해서 살펴보면 자율적 수용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타율적 배척, 타율적 수용, 자율적 배척, 자율적 수용이라는 아주 독특한 부침을 거듭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수용과 두 차례에 걸친 배척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수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매번 그 성격을 달리 했는데요. 고려 이전의 화장은 이제 전통 문화와 불교의 결합 아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면 일제 강점기의 화장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어떤 타율적인 수용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화장의 증가는 가져왔지만 광복 이후에 자율적 배척이라는 특수한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이제 오늘날의 세 번째 수용은 그간의 편견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모두 해체되고 종교성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차례의 배척을 살펴보면 화장을 외래문화로 설정을 하고 전통문화와 대치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이제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유교 이념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타율적 배척이었다면 광복 이후의 상황은 민간의 자율적인 배척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강압적으로 탄압된 전통문화에 대한 어떤 욕망이 욕망이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욕구가 이제 매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그 불교 유입 전후로 나누어서 장례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불교 유입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고고학의 성과에 따르면 선사시대의 장법은 이제 한 번으로 치르는 본장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중장의 풍습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차장으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을 다시 묻는 그런 묘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장은 이후에도 이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쭉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이중장을 치르면서 1차장이 한 방식으로 화장이 선택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 이전의 1차장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유골만 남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이러한 시식이 부패되는 긴 과정을 압축하기 위해서 화장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의 역사를 보면 이중장과 함께 해온 것이라서 이중장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자연 육탈이 아니라 화장을 선택하기도 했던 그런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중장의 풍습은 뼈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살은 썩었지만 뼈는 남아있기 때문에 살은 유한하고 뼈는 영원하다. 뼛속에 영원히 깃들어 있다. 이제 이런 관념이 짝트게 돼서 조상의 유골을 숭배하는 그런
관념들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피륙이 다해서 형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고, 뼈만 남았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이 본장의 의미이고 죽음을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육탈이 아니라 이제 화장을 하기도 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이 역시도 뼈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념과 함께 시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정관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죽은 자에 대해서 본연적으로 이중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망자와 함께 오래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애착과 함께 가능하면 삶에서 단절시키려는 그런 근원적인 생각이 인류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패의 과정 없이 신속하게 육신을 불변의 뼈로 환원시키고 또 태움을 통해서 죽음이 지닌 어떤 오염을 정화하는 그런 장치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화장을 한다는 것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장을 할 경우에 1차장은 어디까지나 매장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매장이라고 해서 자연육탈이 중심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히 선사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고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떤 시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모나 조상의 그 시신을 훼손하는 데 대한 그런 그 거부감이 함께 싹트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들어온 뒤에는 이제 불교의 사상과 생사관에 따라서 불교의 장법의 타장이 점차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나 매장이 주류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자기 그 장법이 변화하기에는 힘들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양한 양상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려들의 경우인데요. 기록을 통해 살펴볼 때 승려들 역시도 이중장의 비중이 높았고요. 여전히 1차장에 이제 화장보다는 매장을 하는 비중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 후기에 들어서면 선불교가 크게 일어나고 전국에 선문구산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산문의 문도들은 이제 조사가 입적한 뒤에 이제 이를 이제 길이 후세에 남길 만한 그런 장골처를 조성하기를 원했고, 이제 본장으로 무덤 대신에 묘탑인 부도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려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1차장으로 매장을 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매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화장의 비중도 점차 커지면서 화장묘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아서 매장하는 이중장의 그 화장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때 기록에 남지 않은 스님들과 일반인들의 화장 또한 비교적 높았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통일신라기에 들어서면 화장한 뒤에 매장하거나 부도를 조성하지 않고 뼈를 가루내어서 상고라는 풍습이 성행하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을 포함해서 신라의 왕들 총 8명이 화장을 했고요. 이 가운데 5명 내지 7명 정도가 상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왕들이 상고를 했던 그런 경험은 그 시대의 지배층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인데요. 이제 화장이 성행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12세기 신라 후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화장이 확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 화장의 확산은 불교의 영향으로 죽음이나 육체에 대한 그런 관념이 제가자, 출가자도 물론 제가자에게까지 이제 널리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전업에 따라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전에 입었던 혼옷과 같은 육신을 태워버림으로써 윤회의 고리를 끊고
어떤 그 생전에 대한 집착을 벗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 또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찰에서 임종부터 장례까지 어떤 통합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시기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민간의 화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치병을 한 뒤에 임종하고 빈소까지 겸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화장한 유골을 일정 기간 법당에 모셨다가 매장하는 방식의 이중장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에서부터 장례까지 전 과정을 불보살의 보살핌 속에서 보내고자 했던 당시에 신자들의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묘지명에서 이제 화장을 한 사실을 기록한 일반인의 44명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장례 절차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자가 집이나 사찰에서 머물다가 임종을 하면 당일이나 또는 다음 날 집 또는 사찰에 이제 빈소를 모시게 되는데요. 이때 빈소에 모시는 기간은 3일에서 한 달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이후에 사찰 인근에 마련된 시설에서 화장을 하고요. 그 유골을 이제 사찰에 또 모셨는데 이를 권안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권안의 기간도 굉장히 다양해서 평균 한 달에서 2년간 정도 이렇게 사찰에서 모시다가 날짜를 잡아서 유골을 매장했습니다. 아울러 신라 말부터는 풍수지리설이 성행을 했어요. 고려시대 이후 이제 조상의 뼈가 묻힐 그 무덤에 대한 관념이 이제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한 유골을 오랫동안 사찰에 권한을 했던 그런 이유 자체도 좋은 장지를 물색하고 길이를 잡기 위한 그런 시간의 필요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의 사찰이 환자의 치료와 함께 임종과 빈소 또 화장과 유골을 안치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 주목이 되는데요. 민간에서 상이 발생하면 그 가족 친지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장례를 치렀듯이 승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죽음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사찰을 찾은 제가자들의 죽음 역시도 불교적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함께 고려 말기에 되면 매골승이라는 승려 신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전문 택지술을 담당하고 전시가를 받은 분들로 이분들이 제가자의 장례를 주로 담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사찰이 종교적 기능은 물론이고 죽음을 둘러싼 매 단계마다 어떤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오늘날의 집과 병영과 장례식장 이런 역할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려의 장법으로 정착한 화장인데요. 고려시대에 이르면 완전히 그 화장이 다비가 승려의 장법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때도 이제 상골이 함께 했지만 여전히 유골을 안치하는 본장이 주를 이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도를 조정할 수 있는 고승 외에 대부분의 스님들이 유골을 매장한 데서 당시 승가에서 지향하는 어떤 장법을 재확인해 보게 됩니다. 민간에서 부모 조상을 추모하고 그 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묘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승가에서도 스승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기념적인 조형물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성원 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후손과 연계된 장례인데요. 이제 제가자의 상골의 경우에는 후손의 유모와 깊이 연관되어서 행해졌다는 점입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 상골의 주인공들은 주로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던 이제 왕실의 인물들이었는데요. 모두 그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서 화장해서 산골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조성한다는 것은 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는 장골처를 남기지 않는 관습이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 후 상고를 하는 것은 불교 생사관에 따라 수용됐을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와 풍수, 응태 풍수가 결합해서 후손 없는 이의 장법으로도 일정한 몫을 차지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장의 외래문화로 배척을 거듭한 화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후기부터 지배층에서 이제 화장하는 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화장을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걸 제도적으로 유교 생활 규범으로 모든 것을 이제 재편을 하고 불교식 화장을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하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간원 상제와 같은 그런 관습은 일시에 바꾸기 힘든 것이죠. 특히 이제 불교 화장은 1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장법이어서 이런 금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민간에 화장하는 풍습이 계속되어서 이제 이를 상소하는 그런 문헌들이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종대에 와서 이제 강력한 억불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화장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요. 이제 이 시기에는 무덤이 조상과 후손을 연결하는 그런 강력한 상징물이 되어서 좋은 맷자리에 묻힌 조상의 기운이 후손의 발복을 위한 그런 기운으로 작용한다 하는 그런 관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화장은 위로부터 내려온 제도적, 타율적 배척이었죠. 그래서 이전 시대 화장을 받아들여 확장시킨 이들이 지배층이었듯이 이렇게 배척 또한 지배층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은 어디까지나 승려들의 장법으로 규정하고 민간의 확산을 엄격하게 금함으로써 후손이 없는 특수한 죽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식민정책에 따른 타율적 수용입니다. 조선시대의 화장이 타율적으로 배척되었다면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 외세에 의한 타율적 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간원 상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단행해서 묘지 규칙을 1912년에 발표를 해서요. 화장과 공동묘지를 적극 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 당시 고양군에 최초의 화장장이 세워지면서 이전까지 노천 화장장에서 장적으로 볼을 떼어서 화장하던 화장장은 이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화장장을 갖춘 화장장이 많이 세워졌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한국인들은 여전히 외장을 선택했고 공동묘지나 화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화장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화장을 꺼리는 분위기와 나란히 상대적으로 화장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했고요. 그래서 그간 금지되어 온 화장에 대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층이 일정 부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화장은 유고를 상고하는 그런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의 화장 증가의 추세를 보면은 광복이 어느 정도 화장이 증가했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1972년도에 화장률이 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60, 70년대의 상장의 풍습에 대해서 이제 경제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먹는 데 지장이 없게 되니까 자기 가시와 허리 허식에 만연해졌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소하게 치르던 의례들에 다시 격식을 따지고 이제 비용을 들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요소의 부활을 이제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 있어서 화장은 어떤 1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지닌 전통 장법의 하나라기보다는 일제의 잔재로 인식을 하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율적이고 강압적으로 말살되다시피 했던 옛 풍습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 욕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류 보편의
흐름에 따라서 화장을 선택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요. 1967년대에는 이제 일본과 유럽 같은 데서 먼저 화장이 상행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 납골당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의 그 현대식 봉안당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비의식과 다비의식의 정립과 세력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가의 장법인 다비는 불교의 전례와 함께 서서히 정착이 되었고 고려 시대에는 어느 정도 의식문이 정립이 되었으리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제 다비 의식문은 발견이 되지 않고요. 17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다비 의식문들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시게 될 것이고요. 이런 그 다비 의식집들은 중국 불교의 상장례 의식집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한국에 맞도록 재편하는 것이고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도 유교의 장례를 참조하는 가운데 불교의 독자적인 그 예법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용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한국 불교의 독자적인 다비 의례로 정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는 이제 입적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서 이제 보광선님께서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발인 이전의 일식과 다비 본의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본의식은 발인에 해당하는 기감에서부터 다비장에 도착해서 횃불에 불을 붙이는 거화, 나무단에 이제 불을 직접 붙이는 하화에서부터 이제 유골을 안치하는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다비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를 행하는 동안에 스님들은 의식문을 염송하고 기회를 일러주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영가를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다비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선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인데요. 박경주 선생님이 강조하셨듯이 이는 이제 일상의 모든 것을 선수행으로 여기는 선불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에 염송하는 의식문을 보면 그 생사에 걸림없이 본래의 공안이치에 이르도록 일러주는 내용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는 의식을 치르면서 영가와 남은 자들이 다 함께 무상의 진리를 거듭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 의식문을 보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연하단 조성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재료 종류나 그 나무단을 쌓는 법식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필수 절차에 따라서 의식문을 갖추어서 여백하게 봉행하되 어떤 일상의 수행과 다를 바 없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죽음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각 문중에서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채 여러 방법론이 구축되었고요. 이러한 법식 또한 기록되지 않은 채 고전과 현장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습니다. 17세기 후반 기산 김준근이 그린 그 풍속화가 있는데요. 제가자의 화장을 그린 그림인데 49쪽의 그림을 보시면 화장 의식을 할 때 그 작법이 함께 따랐고 또 긴 장작을 겹겹이 포개어서 관을 얹은 다음에 화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승속의 구분 없이 화장에 필요한 그 가장 약식의 기본적인 모습을 담은 셈이겠죠.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왔어도 승가에서 주관해서 전통 다비의 맥을 이어온 주요 사찰이 20여 개 정도에 달합니다. 이들 사찰에서 전승해온 다비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개 통나무나 장작을 주 연료로 해서 수치나 솔가지, 새끼줄 이런 것들을 부재료로 삼고 있는데 새끼타래나 이제 지피 주재료인 사찰도 있습니다. 연화단을 조성하는 방법이나 또 연화대의 외관을 마무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비 의식은 승가 공동체에서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면서 불교 특유의 그 법식에 따라서 치러온 그런 문화를 이어온 아주 소중한 그 장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간소화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답의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그 장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가 수행자로 살아온 삶을 불교의 핵심이 담긴 그런 전통 답의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부대중에게 남기는 가르침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장법이든지 이제 지수학풍으로 이루어진 사대가 흩어진다는 것에서는 다를 바 없는데요. 답의는 그러한 과정을 압축해서 한순간에 보여줌으로써 어떤 생로병사의 무상함,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그런 진리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장법입니다. 그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고 무거운 것만이 아니라 고해를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한이로운 의식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답의의식은 정말 다른 나라 불교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체계적인 법식을 갖췄습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원종마다 다른 그 답의법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그 답의를 설명해 왔지만 이제 점차 전승 기반이 이뤄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을 뿐더러 예전에는 사후대중이 함께 답의를 전승해 왔지만은 지금 답의를 전승해 온 스님이 계시더라도 이걸 함께 의식을 진행할 주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상장일을 대행하는 제가 전문 단체에서 주관하는 가운데 답의를 하시는 스님들과 함께 의식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중의 전통 법식보다는 어떤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의식에 따르고 어떤 답의의 필수적인 요소들 또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일반 스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승가에 여법한 답의의식으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 이런 현상이 또 지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 답의의식에서 말실된 그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시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서없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한상길 선생님 토론 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계신 스님들 여러분들 다 함께 보셨습니다만 이 글은 이제 한국의 장래 역사에서 답의 등장과 성행, 쇠퇴 그리고 다시 성행하는 과정을 저는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오늘날에는 화장을 당연시하고 매장을 특별한 사례를 여기는 장례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었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국가적인 방침하고 묘지 사용의 제한, 인구의 도시 집중화 이런 현상에 따라서 빚어진 이제 자연스러운 결과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필자는 불교식 화장, 답의의 변천 과정을 거쳐가고 답의가 지니는 불교적 의미를 다양한 자료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 답의의식이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복원과 계승의 문제를 잘 지적을 하였습니다. 답의의 역사적 변모와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나무랄 데 없는 연구입니다. 평자로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장례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5년 전체 비율에서 반을 넘긴 이후로 꾸준히 이제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을 당연시하지만 이 화장이 불교의 대표적 장례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장은 불교 유입 이전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불교의 정착 이후 전통 장례법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다양하고 강력하지만 이 가운데 다비문화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지닌 듯합니다. 온 국민이 오늘날 당연시하는 이 화장 문화를 통해서 불교적 생사관, 가치관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는 화장은 곧 불교식이라고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를 했다고 하죠. 그러나 전통으로 뿌리내린 화장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승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비로 진행되었죠. 그 사례가 조선 후기에 다비에 관한 여러 책들이 간행 유통됩니다. 이런 다비 의례집을 통해서筆자는 우리나라 다비 의식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선적 요소가 강하다. 이는 일상의 모든 것을 선수행으로 여기는 선불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비 의례집의 관행과 보급은 좀 다른 의미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장을 금지하고 주자가래에 따라서 유교식 매장을 강권하는 사회에서 불교계는 다비의 의미를 선수행하고 연결함으로써 유교식 매장과의 차별화를 기하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비 의례집들이 한결같이 다비 절차마다 빠지지 않고 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법이 불교식 전통으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지만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게 다비 의식의 절차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비 절차에 따른 선수행적 요소를 감안해야 했다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또는 특성을 강조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백파금선 선사가 다비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 28장, 적은 분량이긴 합니다만 총 2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의례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책의 목차는 망자를 다비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차례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은 다비 의례의 통상적인 해설이 아니라 백파시대의 다비에 관한 자세하고 온전한 의례집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식 절차를 재차 서술할 필요가 없었죠. 즉 이 책은 다비 의례의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선사상의 의미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유교식 장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관을 불교적으로 역설해서 차별화를 의도하였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받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다비도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통적인 다비 의례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비를 전담하는 승가가 태부적인 현실에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전통 의례를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筆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곧바로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참조하고 보완할 만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화장문을 통해서 불교의 생사관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유교와 불교, 유교 장례와 구분되는 불교 장례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 두 가지가 이제 절차의 유사성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죽음과 생사를 보는 그런 관점이 유가와 불가의 기본 근원
근원적인 차이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108행성의 다비서를 소개해 주시고 또 이런 그 선사적 의미를 다룬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꼭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되고요. 그 이제 유교 장례와 불교 장례를 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 기저에 담긴 사상의 근원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제시해 주신 그런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비의 바람직한 전습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 그 마지막 발표 토론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는 지금까지 다비 전승자나 다비가 전승되어 사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비 주체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또 다양한 그 자료들을 발굴을 해서 기록되지 않은 채 전승되어 온 그런 다비의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결론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반 스님들은 입적을 하셔도 그 비용과 높은 품계의 장벽 때문에 이제 일반 화장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통 그 자연 다비장의 그 복원 이런 거가 그 나란히 일반 스님들의 그 장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통도사에 그 화장료를 바친 그런 절충식 화장장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화를 하는 방식은 장작에 직접 불을 붙여서 하는 방식이라서 스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비 의식의 그 전반적인 그 복원과 계승을 논하는 자리에서 일반 스님들의 그 화장 그들이 이제 굉장히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고 신도들이 볼 때는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그 여복하게 다비 의식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제 일반 화장장의 그런 설치도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호 선생님, 한상길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